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복궁 지복제를 통해 본 1880년대 조선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복궁 맨 뒤편에 가보시면 중국풍의 이국적인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앞에는 화려한 석조 계단이 있고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한옥과 팔각형 건물도 딸려 있어 굉장히 웅장합니다. 원래는 청와대와 가까워 미공개 구역이었는데 2006년도에 개방되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경복궁 관광의 마지막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원래 위치는 창덕궁으로 1881년에 지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복제만큼 그 상징성이 조선의 1880년대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은 없다고 봅니다. 마치 1860년대를 대표하는 건물이 경복궁 근정전이었다면 1880년대를 상징하는 건물은 지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복제가 상징하는 것을 보기에 앞서 1880년대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880년대는 조선이 드디어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만국 공법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로 갈아탈 준비를 시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국제 질서를 보면 그 핵심 요소가 수교 조약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A국과 B국이 수교 조약을 체결하면 기본 전제가 서로의 자주 독립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약 체제에서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그 영토가 크든 작든지 상관없이 주권에 있어 서로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제 질서는 겉보기에 평등해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전혀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불평등한 관계는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비유럽 국가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가지 게임을 합니다. 향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행복, 그리고 어쩌면 현대사회에 아직도 그 게임 승패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섭고 잔인한 게임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들이 만든 증기선이라는 위압적인 운송수단을 타고 다니며 유럽 외 문명권 국가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상업을 하자는 통상조약인데 국교를 맺자는 수교조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가 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됩니다. 조약을 맺기 싫다고 상대방이 거절해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온 증기선 위에 잔뜩 실린 처음 보는 무기들이 게임을 강제로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럽인들이 게임의 상대로 정한 대상들을 보면 모두 어느 정도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게임이 시작되면 일단 반문명국으로 지정됩니다. 반문명국, 곧 현재 상태에 하자가 있는 문명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문명국이란 말은 다시 뒤집으면 반야만국이란 의미로 그 속에는 유럽과의 차별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적인 관계는 조약을 통해 드러납니다. 조항의 내용이 처음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나타내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불평등한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맺은 조약들이 전부 불평등 조약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국가들은 이것이 생존 게임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 그 게임 참가국들이 본인들 문명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유럽 문명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자 보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소위 근대화로 표현되는 서구화에 성공한다면 이 무서운 생존 게임에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인들도 그것을 인정하여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주고 자신들과 비슷한 국가로 대우해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월등한 인종이라고도 치켜 세워줍니다. 반면에 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면 곧바로 유럽 국가들 간 먹이 다툼에 따라 한 유럽 국가의 보호국, 곧 식민지로 전락해버립니다. 특히 기존 자신들이 향유해온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국가일수록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유럽인들이 세계 역사를 한바탕 뒤집어 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국제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결국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은 조선을 게임에 참가시킨 대상이 이제 막 게임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 본인들도 아직 게임에 참여 중인 일본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도 이 무서운 생존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생존이 달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은 아쉽게도 생존 게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단지 지방에 일어난 소요로 취급하고 그들과 맺은 조약을 본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화 질서 틀로 이해했듯이 조선도 강화도 조약을 에도막부와의 조선통신사와 같은 설린 외교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1876년, 1880년 수신사 일행들이 일본에 갔다 온 다음부터 조선은 본격적으로 만구 공법이라는 유럽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이 외교의 표준이 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조선이 이미 강화도 조약 당시에 만국 공법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조선이 국제현실과 괴리된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1차, 2차로 다녀온 수신사 일행들이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경험과 그들이 가져온 외래 서적들이었습니다.
한편 조선이 이제 막 새로운 국제 질서에 눈을 뜨고 있을 때 청나라는 본인들 대외 정책을 크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중화 질서에 속해 있던 번국들에게 간섭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1879년 일본이 류쿠 왕국을 완전히 병합시킨 것이 큰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청나라의 실질적 지도자인 이용장은 이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니 전통적으로 본인들 동쪽 안보의 방파제였던 조선도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이 러시아나 일본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곧바로 중국 침략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79년 이용장은 영의정 이유원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이용장이 조선이 나아가 주길 바라는 국정 운영 지침이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에서 먼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관계를 가진다면 일본만 견제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엿보는 것까지 아울러 막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장은 유럽 여러 각국과 수교 조약을 맺으면 세력 균형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니 조선도 이제 만국 공법 체제로 들어가라고 조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약 체제를 통해 주권을 지켜냈던 터키, 덴마크, 스위스 사례를 거론하며 새로운 국제 외교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솔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귀국은 법령과 정사를 자체로 주관해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주제 넘는 줄 알면서도 귀국을 위한 대책을 대신 생각하여 진정으로 솔직히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넘을 월자를 통해 청국과 조선에 넘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때가 삼국과 번국은 조공과 책봉의 의뢰만 있을 뿐 서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중화질서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생존게임이 시작된 당시 상황에서 조선 국왕인 고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고종은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급변하는 국제현실을 그래도 이해했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종은 1870년대 친정 이후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들과 나눈 대화 기록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에 관련하여 질문 공세를 하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하여 사고방식이 꽉 막혀있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틀 속에서 1880년대에 들어서면 본인이 주도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단 국왕의 자리에서 오는 풍부한 정보력도 있겠지만 고종의 취약한 왕권도 한 가지 원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종사 후 왕이 선정해 있어 신정왕후 조대비 입장에서 고종은 여러 왕족들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습니다. 즉 고종 위로 형이 있고 심지어 대원군 위로도 형이 있는 상황이었으니 고종은 그냥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런 왕권의 취약성 때문에 고종이 개화 정책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당시 조선은 전무후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변화에 자신이 앞장서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지만 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고종 재위기 그의 왕위를 갈아엎으려는 몇몇 역모 사건들과 고종이 지속적으로 본인 왕권에 집착하는 모습들은 모두 태생적인 그의 취약한 왕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종은 사적 공적인 이유에 의해서 1880년 만국 공법 체제로 갈아탈 준비를 하며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때 그 추진 본부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의정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핵심 기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1882년 강화도 조약 체결 때와는 달리 만국 공법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 속에서 조선은 미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에 성공합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있어 청나라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용장의 편지에서 봤듯이 청나라는 러시아 일본의 견제 차원에서 조선이 미국과 관계 맺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조약 체결부터 고종과 이용장 사이 조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이용장은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나마 관성으로 남아있는 기존 중화 질서를 새롭게 국제 외교의 대세가 된 만국 공법 체제 틀에 걸맞게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즉 전통적으로 중국 하위에 있는 번국들에 대하여 만국 공법 개념에 맞춰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주변국들에 있어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종속관계였던 것을 실질적인 속국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 주된 대상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나마 전통적인 번국들 중에 조선만이 청나라의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장이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계속 미국에게 조약문에 속국 조항을 집어넣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본인들 세계관에 맞지 않으니 거절합니다. 이후 조선과 단둘이 체결한 상민수륙 무역 장정에서 청나라는 본인들이 상국이고 천조이다라는 속국 조항을 보란듯이 집어넣습니다. 이런 이용장의 기존 중화 질서에 대한 집착은 1884년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벌인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조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입니다. 이용장은 프랑스에게 베트남은 우리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일변하며 베트남 내 중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프랑스 역시 본인들 국제 질서 상식에 맞지 않으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용장은 계속 조선의 상민수륙 장정에도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조항이 있고 중국인들의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하며 계속 베트남 내 중국의 특권을 인정해달라고 질적댑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게 중국의 위망 체면을 지켜달라며 거의 구걸 수준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위망 체면은 위험과 명망에 대한 체면 칠해로 번국들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권위 좀 존중해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프랑스 입장에서는 국제 상식에 어긋나 말 같지도 않고 굳이 망해가는 중국의 세계관을 존중해줄 필요성을 못 느껴 거절합니다. 이것이 청나라의 1880년대 시대 상황이었고 이 시기 청나라가 그들 위망 체면의 마지막 보루인 조선에 더욱 내정 간섭을 해댄 이유이기도 합니다. 1880년대 상황이 이러했으니 고종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조약 체결 이후 유럽 각국과의 조약 체결이 단순히 유럽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청나라의 간섭에 저항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독립성 곧 자주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개화 정책의 시작 단계가 이러했으니 조선으로서는 암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 되면 청나라는 고종이 조약을 맺은 국가들로 공사관을 설치하고 공사를 보내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덧붙여 이 시기 조선이 줄곧 국호를 대조선국 그리고 개국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 나름 자주국임을 내세우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간섭보다 더 암울했던 것은 고종은 관성이라는 외부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향유하고 있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수록 당대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대표 사례가 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의 정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시대 정치 시스템을 보면 생각보다 왕권이 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애초에 고려말 인생이 포르노였던 충혜왕과 전쟁 영웅도 거리낌 없이 죽이던 공민왕같이 국왕 1인이 무절제한 권력 행세가 불가능하게끔 정치 혁신을 통해 탄생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즉 조선은 왕권에 대한 제어 장치로 신하들의 힘 곧 신권이 정치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이 신권도 조정에 있는 관료 신하들 뿐만 아니라 사론이라 하여 제하에 있는 신하들도 상소를 통해 국왕 권력의 독주에 제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정치 구조는 국왕이 유능하던지 무능하던지 상관없이 조정 내외의 신하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종 역시 이런 조선의 태생적인 정치 구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당시의 상식을 가지고 1880년대를 살펴보면 고종 개인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개화 정책이라는 발걸음을 한 5걸음 나갔다면 신하들은 한두 걸음 정도만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있는 유림들은 아예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당대 시점에서 그들의 정치 구조를 고려해야지만 지방 유림들이 개화 정책을 계속하면 영토가 분할될 수도 있다는 등 협박성 상소가 가능했던 모습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고종으로서는 개화 정책은 고사하고 우선적으로 조선 사회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882년 전국의 척하비를 모두 뽑으라는 명령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천하가 병력으로 서로 견제하고 공법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이 마치 춘추 열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중화도 오히려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척양이 엄격하던 일본도 결국 수호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현재의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자들이 현재 시대에 맞지도 않는 송나라 사례를 끌어들이면서 외국과 통상하지 말라는 상소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선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너네가 계속 여러 중국의 고전, 고사, 성현들의 가르침 운운하며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유럽 열강들과 비견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야지 가능한 것이라며 이용 후생 좀 따지며 현실 파악 좀 해달라고 설득이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질서에 대한 조선의 관성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도 그렇지만 1884년 벌어진 의복제도 변통 논쟁을 보면 어마무시한 조선의 경직된 사회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종이 우리나라 옷소매가 너무 넓어서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좀 줄이자고 지시를 내립니다. 유럽식 복장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지만 논쟁은 이후 5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자그마치 2개월간 벌어집니다. 조정 신하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상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당대 관점에서 이 반대 의견들을 이해해보면 조선에 있어 복식 제도들은 그들이 소중함을 나타내어주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식은 현재 조선에만 남아있는 명나라 의복들로 그 의미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중화 문명이 이 옷 속에 스며있다고 여긴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중화 문명만이 지구상의 하나뿐인 절대 문명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금수와 같은 야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사고력이 1860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숨 걸고 반대 상소를 계속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논쟁이 끝난 뒤 8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아마 김옥균 일파의 급진적인 행동에는 이런 조선의 관성도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갑신정변은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영향력만 증대시킵니다. 더욱이 베트남까지 이른 마당에 조선에 대한 간섭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의 상황에서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멜렌 도르프입니다. 멜렌 도르프는 원래 이용장이 1882년 조선의 청나라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주길 기대하며 외국인 고문으로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차관을 제공하여 채무에 쌓이게 한 다음 그것을 빌미로 조선의 세관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멜렌도르프는 청나라의 의지와는 따로 놀고 독자 노선을 보여주어 나중에 청의 압력으로 해임됩니다. 여담으로 이 시기 조선사를 보면 조선의 편에 서주는 외국인들이 간혹 보입니다. 호모, 헐버트, 베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권력욕, 명예욕, 기독교 윤리 아니면 순전히 연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멜렌도르프 역시 1884년, 85년 고종과 밀착한 관계 속에서 그의 외교 정책에 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멜렌도르프 본인은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는 것을 거론할 정도로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상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처럼 중립국이 되는 것도 조선에게 적합한 외교 노선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적으로 중립국안 자체는 이미 일본 내에서도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던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멜렌도르프는 중립국안보다는 더 현실적인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에 따라 1885년 러시아와 몰래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동방을 정복하란 뜻의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창한 이름은 아직 연해주와 일본에게서 얻은 지 얼마 안 된 사할린 개척만 해도 벅찬 상태였습니다. 조선도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좋은 표적물이라고 여기곤 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국과 대척점을 이루는 러시아로서는 대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멜렌도르프가 제안했던 러시아 군사 교관을 조선으로 파견하는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종의 국정 장악 능력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의 정치 구조가 국왕 전유물이 아니었으니 멜렌도르프와의 밀실 정치는 문제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리였으니 정치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신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조선의 주상이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멜렌도르프처럼 일개 개인의 급진적인 도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군사교관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종과 멜렌도르프의 외교 문제 타개책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간섭이 비대해진 청나라와 텐진 조약을 통해 청나라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던 일본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종과 러시아가 서로 밀약 외교를 하고 있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일본의 당황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조선 외교의 졸렬함으로 인해 귀국과 우리나라 양국에 화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왕의 정치를 구속하고 외교상의 망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당황한 모습은 청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에 압력을 넣어 멜렌도르프를 해임시킵니다. 하지만 멜렌도르프의 해임 이후에도 고종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통해 계속 러시아와의 물밑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고종의 칠러 정책은 또 다른 외세의 개입이자 자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종 자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86년 8월 고종이 러시아에 몰래 보낸 밀서에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향에 굴하였고 한편으로 치우치고 말았다. 한 사람의 독립된 군주가 있지만 다른 강대국에 복종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짐은 왕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슬프다. 현재 짐은 힘을 기르고 향상하여 지금의 사태를 전적으로 고쳐나가서 이제부터는 결코 타국에 복속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불안이나 증오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민족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고종이 보여준 칠러 정책을 보면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이 시대 다른 아시아 군주들도 생존책으로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권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19세기 약속들의 비애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권력의 밸런스라는 시간 벌기에서 그 약속이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생존 전략을 어떻게 꾸며 나가는 것은 그 나라 역량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조선의 사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당시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심지어 조선 사회 내에서도 소위 공화론이라 하여 러시아는
동아시아 안보의 제1의 위험 요소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더욱이 1880년대 러시아 안에 불거진 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업 계획 이야기들은 이런 러시아에 대한 경계의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종이 선택한 칠러 정책은 상식을 깨는 굉장한 돌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나라와 일본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종이 현실 파악을 못하는 암군이다, 제정신이 아닌 홍군이다라는 이미지들이 청나라와 일본 기록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공화의식이 에도시대 말부터 형성되어 온 기나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일미사병과 같은 폭주를 하는 데 있어 이때 받은 충격이 영향을 끼칩니다. 1886년 원세계가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도 청나라의 고종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은 진짜로 문을 열고 도적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나라의 존망에 대해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다. 조선은 본래 중국에 속해 있는데 지금 중국을 버리고 다른 데로 향하려 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것과 같다. 중국을 배반하고 자주를 하자면 이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지역을 점령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1880년대 조선의 역사는 칠러 정책이라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칠러 정책이라고 표현하지만 고종은 같은 시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끌어들여 군세를 형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일단 국경에 맞닿아 있고 본인들 이해관계가 가장 크니 부각되어 칠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고종 자신은 중립국안을 외교 전략으로서 최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종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고종은 너무 조약의 힘을 신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약들은 유럽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비유럽권은 아니었습니다. 사태가 변하면 곧바로 휴지 조각이나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종은 전통적인 예의의 개념을 만국 공법이라는 새로운 외교의 틀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외교도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가정윤리와 외교윤리가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에서는 오늘로 치면 외교부와 같은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예부에서 외교를 관장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교육부 혹은 문화부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런 구시대의 틀로 새로운 국제 외교를 바라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종이 미국을 짝사랑했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국제 외교의 패러다임 속에도 예의지국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복제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복제는 1880년대 초 조선의 개화정책을 막 시작해 나가려고 했던 초창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청나라풍 건물은 중국, 오른쪽 한옥은 조선, 그리고 맨 왼쪽 파루정 건물은 천장에 팔개가 장식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삼남한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선이 마주한 새로운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혼일강리역 대국도가 떠오르듯 조선의 중국 중심 폐쇄적 지리관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당시 조선은 정상적인 세계 지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정치 세계는 아직 혼일강리역 대국도가 보여주는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개화정책 추진에 있어 청나라가 구미라는 신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고종 입장에서도 그나마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선 사회의 개화에 대한 불만과 문화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세기 말 형성되었던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파 실학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 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소개한 1882년 척하비 뽑으라는 명령 내용을 보면 고종이 이용 후생이라는 실학의 핵심 키워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복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면 이곳은 세종의 집현전, 정조의 규장각과 같은 계보의 공간입니다. 보통 집현전이나 규장각은 학문 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정치적 기능도 스며 있습니다. 국왕이 원하는 인재상의 엘리트를 양성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줄 근황 세력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대처하며 조선의 개화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과 고종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들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지복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둥에 붙어있는 주련 중에 옥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재다능한 인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복제는 옥석 중에 사고가 1860년대에 멈춰있는 석을 걸러내고 1880년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옥을 골라내고자 하는 고종의 의지가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파루정 곧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종은 1880년대 신지식이라 볼 수 있는 개화 서적들을 무더기로 청나라로부터 수입해 파루정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지복제 도서라 하여 그때 구입한 장서들의 컬렉션이 남아있습니다. 덧붙여 지복제에서 고종은 외국 공사나 사신들을 접견하는 등 외교 업무의 공간으로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복제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지복제가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건축물이라는 상징을 따른다면 1890년대에 지어질 경운궁의 전신이라고 봅니다. 혹자들이 경운궁의 배치가 대개 중화전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한옥 건물들이, 서쪽에는 유럽식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이 직면한 세계를 구현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1860년대 조선이 유일한 중화 문명이라는 협소한 근정전의 세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880년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아직은 중국에서 탈피하지 못한 발목 잡힌 지복제 세계, 그리고 마지막이 1890년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의 수교 조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만국공법 체제로 정착한 경운궁의 세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그 다음 조선에게는 식민지라는 현실 세계와 독립국가라는 이상 세계만 있었을 뿐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